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리즈 제3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는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이날 아침 저령도로 사냥을 나갔다. 천릭을 입고 흑립을 쓴 그의 모습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지만 바다 건너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사냥을 마치고 높은 언덕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던 정발의 눈이 커졌다. 수평선 너머로 무수한 돛이 보였다. 처음에는 어선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전선임을 알아차렸다. 100척, 200척이 아니었다. 바다를 뒤덮을 만큼 많은 배들이 부산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저것이 외선인가? 정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함께 사냥을 나온 부하 김응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먼 바다를 보며 소리쳤다. 첨사님, 저 깃발들을 보십시오. 모두 왜군의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수백 척은 좋게 넘을 듯합니다. 정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조정에서는 왜군이 침입할 리 없다고 했다. 경상좌수사 박홍도, 병마절도사 이각도 모두 안심하라 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인가? 당장 성으로 돌아간다. 서둘러라. 말을 몰아 부산진성으로 달리는 동안 정발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아니, 두렵다기보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지난 몇 달간 해안 경계를 강화하자고 몇 번이나 상소를 올렸던가. 하지만 조정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상급 지휘관들은 과민 반응이라며 웃어넘겼다. 내가 미쳤다 했지. 전쟁이 날 리 없다 했지. 이제 보라, 저 배들을. 정발은 이를 악물었다.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군관들을 소집했다. 포구에 정박한 우리 전선을 모두 침몰시켜라.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다. 군관 박성이 놀라 물었다. 첨사님, 전선을 침몰시킨다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 바다에서는 이길 수 없다. 저 수를 보았느냐? 우리 전선으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차라리 침몰시켜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전선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함부로 침몰시키면 조정에서 조정 정발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조정이 뭘 해주었느냐? 병력을 보내주었느냐? 무기를 보내주었느냐? 우리더러 알아서 지키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전선 운운하는 것인가? 명령이다. 당장 실행하라. 군관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발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부하들이 폭우로 달려가 전선의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조선의 전선들이 하나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포구에 모여든 백성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보게. 우리 배를 스스로 침몰시키고 있어.
그럼 왜군과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는 건가? 아니야. 들리는 말로는 외선이 수백 척이라던데. 우리 배로는 상대가 안 되니 차라리 적에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래.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배도 없이 어찌 왜군을 막는다는 거야? 한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첨사나리를 믿어야지. 저분이 우릴 버리고 도망갈 분은 아니야. 필시 계책이 있으실 거야. 하지만 젊은 상인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계책이고 뭐고 저 많은 왜군을 어찌 막는다고. 난 가족들 데리고 피난 가야겠네. 어디로 간다는 건가? 길이 막혔어. 왜군이 포구를 둘러싸고 있다네. 백성들 사이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정발은 성벽으로 올라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외선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는 옆에 서 있는 군관에게 말했다. 경상 좌수사께 급히 전령을 보내라. 왜군이 대거 침입했다고 알려라. 병마절도사께도 지원을 요청하라. 이미 보냈습니다만 회답이 없습니다. 없다니 무슨 소리인가. 좌수사께서는 이미 배를 버리고 육지로 피신하셨다 합니다. 정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수사가 제 임무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말인가? 그렇다 합니다. 병마절도사 이각 대감께서도 지금 동네에 계신데 왜군의 수를 듣고는 매우 불안해하신다는 소문입니다. 이 천하의 개자식들. 정발이 주먹으로 성벽을 내리쳤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휘관들이 먼저 도망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분노를 듣고 있던 부관 나더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첨사님, 우리도 피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수를 보십시오. 우리 병력으로는 피신? 정발이 나더컨을 돌아보았다. 나는 첨사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다. 도망가고 싶으면 가라. 하지만 나는 여기 남는다. 첨사님, 내 말을 들어라, 모두. 정발이 성벽 위에 모인 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의 수가 우리보다 몇십 배나 많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저들은 곧바로 동네로, 경주로, 한양으로 갈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저들의 칼날 아래 쓰러질 것이다. 군관들은 숙연해졌다. 우리가 하루라도 버티면 그만큼 뒤에서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함께할 자는 남고 떠날 자는 떠나라. 강요하지 않겠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김응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남겠습니다. 첨사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도 남겠습니다. 저도입니다. 하나둘 군관들이 앞으로 나왔다. 결국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정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그날 오후 외선들이 부산포에 닿았다. 선두에 선 것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이었다. 서양식 갑주에 일본 도복을 입은 고니시는 부산포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의 곁에 선 부장소 요시토시가 말했다. 대장님, 조선군이 자기네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다고? 아니, 오히려 현명한 결단일 수도 있어. 저들은 바다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차라리 배를 없애고 성에서 버티겠다는 것이지. 고니시는 부산진성을 바라보았다. 그냥 작은 성이었다. 병력도 많지 않아 보였다. 저 성을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걸리겠소? 하루면 충분하겠습니다. 좋소. 그럼 오늘 안에 끝내도록 하시오. 내일은 동네로 가야 하오. 고니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이 상륙하기 시작했다. 갑주로 무장한 병사들이 조총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해안에 발을 디뎠다. 그 수는 15,000이 넘었다. 부산 포구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을 잃었다. 저게 다 왜군이란 말인가? 저 갑옷들 좀 봐. 우리 군사들보다 훨씬 튼튼해 보여. 조총이라는 게 저건가? 들리는 말로는 화살보다 훨씬 무섭다던데. 한 안악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닐까? 저걸 어떻게 막아? 울지 마시오. 첨사나리께서 계시잖소. 나리께서 우릴 지켜주실 거요. 하지만 위로하는 남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성벽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발의 부하들도 공포에 질렸다. 첨사님, 저 수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침착하라. 정발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려운 것은 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다. 우리에게는 성벽이 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살을 아껴 쓰고 적이 성벽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기름을 부어라. 할 수 있다. 병사들은 정발의 말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일본군은 부산포 일대에 진을 쳤다. 무수한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병사들의 함성과 북소리가 바람을 타고 성 안까지 들려왔다. 부산진성 안의 백성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집집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여 앉아 불안한 밤을 보냈다. 내일 전투가 시작되겠지. 우리도 싸워야 하나. 첨사나리께서 백성들은 성 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하셨어.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군사들만 죽게 되잖아. 젊은 대장장이 이름이 말했다. 나는 싸우겠네. 망치와 집게를 들고라도 싸우겠어. 나도 가겠네. 돌이라도 던지겠어. 몇몇 남자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집에서 쓸만한 도구들을 챙겨 성벽으로 향했다. 정발은 이들을 보고 말렸다.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죽으면 가족들은 누가 돌보겠소? 날이 가족을 지키려면 싸워야 합니다. 저 왜군들이 이 성을 넘으면 우리 가족도 결국 죽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맞겠습니다. 이름의 말에 다른 남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발은 그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좋소. 그럼 함께 싸웁시다. 하지만 내 명령을 따르시오.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군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알겠습니다, 나리.
한편 정발의 집에서는 첩애향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정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성벽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집으로 돌아온 정발을 보고 애향이 달려왔다. 날이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첨사요. 여기를 떠날 수 없소. 하지만 나리께서 죽으시면 애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발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떠나시오. 지금 나가면 아직 길이 있어. 북쪽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요. 나리를 두고 어찌 떠나겠습니까? 함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말고 떠나시오. 이것은 명령이요. 하지만 애향은 고개를 저었다. 나리께서 여기 남으신다면 저도 남겠습니다. 나리와 함께 죽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발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어찌 싸우겠소. 제발 떠나주시오. 싫습니다. 나리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다툼했지만 결국 애양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정발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련한 사람, 함께 죽게 생겼구려. 1592년 4월 14일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일본군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쿵쿵. 규칙적인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갑자기 멈췄다. 그 순간 일본군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고니시는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부산 진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소 요시토시에게 명령했다. 조총 부대를 앞으로 내세우라. 성벽 위에 조선군을 제압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조총은 화승식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꼬리 부분에 붙은 화승이 화약에 점화되어 탄환이 발사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재빠른 연속 사격과 집단 전술 운용이 용이했다. 조총은 일본이 서양에서 도입해 독자적으로 개량한 화기였으며 특히 명중률과 사거리가 뛰어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위력을 인정받았다. 일본군은 오다 노부나가 시기부터 조총 부대를 세열로 운용하며 한 조가 사격하는 동안 다른 두 조가 재장전하는 방식의 집단 사격 전술을 배워 익혀왔다. 수백 명의 조총 부대가 3열로 늘어섰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조총을 겨누었다. 일제히 총성이 울렸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갔다. 성벽 위에 서 있던 조선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엎드려라. 성벽 아래로. 정발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십 명이 쓰러진 뒤였다. 조총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화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했다. 화기의 위력뿐 아니라 그 천둥치는 듯한 엄청난 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 성벽에 맞은 총알은 돌을 깨뜨리며 박혔다. 저게 조총이란 말인가? 김응서가 경악했다. 저걸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막을 수는 없다. 피해야 한다. 모두 성벽 뒤에 숨어라. 저들이 재장전하는 사이에 활을 쏘아라. 조선군은 성벽 뒤에 엎드려 숨었다. 조총 사격이 잠시 멈추자 재빨리 일어나 활을 쏘았다. 화살이 날아가 일본군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곧 또다시 조총 사격이 시작되었다.
탕탕탕. 또 몇 명이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조총 사격이 한 차례 끝나자 이번에는 일본군이 성벽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들고 밧줄을 던지며 성벽을 기어오르려 했다. 지금이다. 활을 쏘아라. 조선군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던 일본군이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하지만 뒤에서 계속 새로운 병사들이 올라왔다. 돌을 던져라. 백성들이 준비한 돌들이 성벽 아래로 쏟아졌다. 머리를 맞은 일본군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끓는 물을 부어라. 가마솥에 끓인 물이 쏟아지자 일본군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동료의 시체를 밟고 계속 올라왔다. 화포를 쏘아라. 성 위에서 화포가 불을 뿜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가 일본군 사이에 떨어졌다. 폭발과 함께 몇 명이 날아가 떨어졌다. 다시 장전하라. 하지만 화포의 수는 적었고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일본군은 계속 밀려왔다. 전투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어졌다.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병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화살은 점점 줄어들었고 병사들도 하나둘 지쳐갔다. 첨사님, 화살이 떨어져 갑니다. 그럼 창을 써라. 적이 성벽 위로 올라오면 창으로 찌르라. 정발은 성벽을 오르내리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후가 되자 일본군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고니시는 예상보다 저항이 거세자 병력을 더 투입했다. 수천 명의 일본군이 동시에 성벽으로 달려들었다. 왜구들은 파도 같은 함성을 내지르며 기어올랐다. 그 함성에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떨었다. 저걸 어떻게 막겠는가? 끝이야. 우리 다 죽는 거야. 절망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발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문을 열지 마라. 성벽을 지켜라. 그때 성벽 동쪽에서 비명이 들렸다. 적이 성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본군 몇 명이 마침내 성벽을 넘어온 것이다. 정발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칼을 빼들고 성벽 위에 오른 일본군과 맞섰다.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정발의 칼이 번쩍이며 적의 목을 베었다. 피가 사방에 튀었으며 처참한 육박전이 펼쳐졌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곳을 넘겨주면 끝이다. 정발의 부하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어 함께 싸웠다. 좁은 성벽 위에서 칼과 창이 난무했다.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계속 밀려오는 일본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성벽 위로 오르는 적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첨사님, 위험합니다. 김응서가 소리쳤다. 일본군 하나가 옆에서 창을 찔러왔다. 정발이 몸을 돌려 막았지만 창 끝이 그의 팔을 스쳤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괜찮다. 정발은 상처를 개의치 않고 계속 싸웠다. 그의 칼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하지만 적은 끝이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정발의 몸에는
이미 여러 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팔에 힘이 빠졌다. 주변의 부하들도 하나둘 쓰러졌다. 그때 조총 소리가 울렸다. 소총에서 떠난 총알이 정발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리! 애향이 성벽 아래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정발이 말렸지만 끝까지 성에 남아 물과 화살을 나르고 있었다. 정발은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칼을 짚고 몸을 지탱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하들이 그의 곁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말했다. 첨사님, 물러나셔야 합니다. 안 된다. 이곳 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발은 다시 칼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때 또 한 발의 총알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첨사의 어깨를 관통했다. 정발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변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일본군이 성벽 위를 가득 메웠다. 정발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것이 정령 끝이란 말인가? 모두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 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정발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그렇게 전사했다. 그의 나이 48이었다. 성벽 아래에서 이를 본 애향이 비명을 질렀다. 나리! 그녀는 계단을 달려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일본군이 막아섰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정발의 시신에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나리! 하지만 정발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애향은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일본군 하나가 칼을 들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애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리 곁으로 가겠습니다. 칼이 내려왔다. 애향도 정발의 곁에서 쓰러졌다. 그가 쓰러지자 성 안의 저항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발을 따르던 군관들이 하나둘 칼을 맞아 쓰러졌다. 김응서도 박성도 나덕헌도 모두 최후를 맞았다. 백성들 중 함께 싸우던 대장장이 이름도 일본군의 창에 찔려 쓰러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망치를 휘두르다 숨을 거두었다. 성문이 부서졌으며 일본군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거리에서, 집 안에서 비명과 함성이 뒤섞였다. 도망치던 백성들이 잡혀 목이 베었고 저항하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한 노파가 손자를 안고 구석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다. 일본군이 칼을 빼들자 노파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애원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제발. 하지만 일본군은 무표정하게 칼을 휘둘렀다. 부산진성은 완전히 함락되었다. 성 안의 군민 거의 전부가 죽음을 맞았다. 살아남은 자는 몇 되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성벽 위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피가 개울을 이루어 흘렀다. 석양 아래 부산진성은 지옥 그 자체였다. 고니시는 함락된 성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군들은 용감한 자들이었다. 저 첨사라는 자,
끝까지 싸우다 죽음을 맞았지만 칭찬할 만한 자로다. 소 요시토시가 대답했다. 예, 조선군은 약하다 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싸웠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머니 병력을 정비하고 내일 동네로 진격할 준비를 하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그날 밤 부산 진성에서는 시체를 치우는 작업이 이어졌다. 일본군은 전사자들을 한 곳에 모았고 조선군과 백성들의 시신은 성 밖에 버렸다. 그 참혹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도망친 백성들이 숨죽여 울었다. 첨사나리께서 돌아가셨다네.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우리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거야. 우리는 도망쳤는데.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다. 한편 동래성에서는 부산진 함락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다. 도망쳐온 백성 하나가 성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주시오. 왜군이 쳐들어왔소. 부산진이 무너졌소. 성문이 열리고 그 백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피투성이가 된 그는 동네 부사 송상현 앞에 끌려왔다. 부산진이 어찌 되었소? 송상현이 다급히 물었다.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정발 첨사께서 장렬히 전사하셨고 성 안의 군민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조총이라는 무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송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산진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니. 그것도 용맹하기로 소문난 정발이 지키던 성이. 그럼 이제 적들이 머지않아 이리로 올 것을 예감했다. 송상현은 푸른색 달령포를 여미며 중얼거렸다. 그의 나이 34, 부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백성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깊었다. 회의가 소집되었다. 동래성의 군관들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이각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각은 화려한 장수급 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이것 참 난감하구나. 부산진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면 우리라고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송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절도사께서 병력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합치면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래는 부산진보다 성도 크고 병력도 더 많습니다. 병력이 많다고? 겨우 2천이요. 왜군은 10,000명이 넘는다 하지 않소. 게다가 저 조총이라는 것 들으니 정말 무섭다던데. 어찌 막는단 말이요. 이각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다. 군관 노계방이 참다 못해 말했다. 절도사 대감, 그럼 어찌하시겠습니까? 성을 버리고 도망치시렵니까? 도망? 이봐, 말 조심하시오. 나는 전체 병력을 생각하는 것이요. 여기서 다 죽으면 뒤를 어찌 막겠소. 전략적 후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은 핑계입니다. 노계방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어찌 전략이라 하십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송상현이 중재에 나섰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우리끼리 다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각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부사,
나는 병력을 보존하여 후방에서 재정비하겠소. 이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요. 대감, 송상현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이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정은 끝났소. 오늘 밤 철수하겠소. 그날 밤 이각은 자신의 친위 병력 500여 명을 이끌고 동래성을 빠져나갔다. 경상좌도의 최고 지휘관이 전선을 이탈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사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다. 절도사 대감께서 도망치셨다네. 최고 지휘관이 도망쳤는데 우리는 뭐하러 여기 남아있는 거야. 나도 도망쳐야 하나. 불안과 공포가 퍼져나갔다. 송상현은 급히 병사들을 모았다. 성 안의 넓은 마당에 남은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횃불이 밝혀진 가운데 송상현이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절도사께서 떠나셨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왜 남았겠습니까? 우리도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이 성의 백성들은 어찌 됩니까? 노인들과 아이들, 여인네들은 누가 지킵니까? 송상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문관입니다. 칼을 잘 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백성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침묵했다. 도망치고 싶은 자는 가십시오.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을 자는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라도 버티면 그만큼 뒤에서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때 노계방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남겠습니다. 부사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도 남겠소. 군관 송봉수가 말했다. 저도 남겠습니다. 하나둘 병사들이 앞으로 나왔다. 물론 몰래 성을 빠져나간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남기로 결심했다. 송상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튿날 송상현은 백성들도 모았다. 성 안의 광장에 남녀노소가 모여들었다. 여러분, 왜군이 곧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떠나십시오. 북쪽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 노인이 물었다. 부사나리, 나리께서도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기 남습니다. 그럼 저희도 남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고향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농부가 말했다. 나리,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도구라도 들고 싸우겠습니다. 우리 모두 싸우겠습니다. 송상현은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럼 함께 싸웁시다. 우리 땅을, 우리 가족을 지킵시다. 동네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남자들은 창과 칼을 들었고 여자들은 돌을 모으고 물을 끓였다. 노인들도 화살을 나르고 상처를 치료할 준비를 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1592년 4월 14일 오후
일본군이 동래성 앞에 도착했다. 부산진을 함락시킨 기세로 곧바로 북상한 것이다. 고니시는 성을 둘러보며 소 요시토시에게 말했다. 부산진보다는 크고 견고하구나.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막아내지는 못한다. 내일 아침 공격을 시작하겠다. 대장님, 먼저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피를 덜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니 먼저 사신을 보내 우리의 의견을 전하라. 일본군 사신이 큰 목패를 들고 성문 앞에 섰다. 목패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전즉전 부전즉차로.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주라. 성벽 위에서 이를 본 송상현은 잠시 목패를 바라보았다. 노계방이 옆에서 물었다. 부사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송상현은 붓을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패에 답을 썼다. 사역사의 차로난.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그 목패를 성벽 아래로 내렸다. 일본군 사신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고니시는 그 답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어리석은 자들이로구나. 좋다. 그럼 힘으로 길을 낼 수밖에. 내일 새벽 총공격을 준비하라. 그날 밤 동래성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백성들은 돌과 물을 준비했다. 송상현은 밤새 성벽을 돌며 방비를 점검했다. 화살은 충분한가? 예, 부사님. 백성들이 가진 것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좋다. 화포는 5문 준비되었습니다. 부족하구나.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송상현은 한 곳 한 곳 둘러보며 병사들을 격려했다. 두렵지 않은가? 한 젊은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렵다. 송상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지켜야 할 사람들, 지켜야 할 땅.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1592년 4월 15일 새벽, 동래성 전투가 시작되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일본군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쿵쿵쿵. 준비하라. 송상현이 외쳤다. 병사들이 성벽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곧 조총 소리가 울렸다. 탕탕탕탕. 연기가 피어오르고 총알이 날아왔다. 성벽에 총알이 박히며 돌가루가 튀었다. 몇몇 병사가 총을 맞고 쓰러졌다. 숨어라. 성벽 뒤로. 부산진의 교훈을 알고 있던 조선군은 재빨리 엎드렸다. 조총 사격이 잠시 멈추자 일어나 활을 쏘았다. 화살이 비처럼 날아가 일본군 몇 명을 쓰러뜨렸다.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하라. 전투는 치열했다. 일본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다. 조선군도 준비되어 있었다. 화포가 불을 뿜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돌이 떨어졌다. 성 안의 백성들도 함께 싸웠다. 한 안악이 끓는 물 가마솥을 들고 성벽으로 올라갔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일본군을 향해 물을 쏟아부었다. 으악! 일본군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잘했어.
옆에 있던 병사가 안악에게 칭찬을 하였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올라왔다. 오전 내내 이어진 공격으로 조선군의 화살은 점점 줄어들었다. 정오가 되자 송상현은 성벽을 돌며 상황을 파악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부상자도 늘어났다. 노계방이 다가와 말했다. 부사님, 동문 쪽이 위험합니다. 적이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보겠다. 송상현은 동문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이미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수백 명의 일본군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고,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외쳤다. 이제 화살은 더 이상 없으니 그럼 창을 써라. 돌을 던져라. 송상현도 돌을 집어 아래로 던졌다. 문관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도 전사였다. 오후가 되자 일본군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고니시는 예비 병력까지 모두 투입했다. 수천 명의 일본군이 일제히 성벽으로 달려들었다. 일본군이 일제히 내뿜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조선군도 지지 않고 맞섰다. 우리 땅을 지키자. 가족을 지키자. 하지만 병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동문이 위험해졌다. 일본군 수십 명이 성벽 위로 올라왔다. 조선군이 막아섰지만 계속 밀려나는 형세였다. 송봉수가 창을 들고 적과 맞섰다. 그의 창이 일본군의 가슴을 꿰뚫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적이 칼을 휘둘렀다. 송봉수가 쓰러졌다. 노계방도 필사적으로 싸웠다. 칼을 휘두르며 여러 명의 적을 베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도 적의 조총에 맞아 쓰러졌다. 성벽 위에 조선군이 하나둘 쓰러지고 일본군이 점점 더 많이 올라왔다. 마침내 동문이 뚫렸다. 일본군이 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적이 들어온다.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성 안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송상현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 도착한 송상현은 조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히 옷을 여미고 관모를 썼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전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이 이 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산진의 정발 장군처럼 용감하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깊이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가 먼저 갑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는 부채를 꺼내 시를 썼다. 어버이 봉양은 이미 다하지 못했고 임금의 은혜 갚기는 이제 때가 늦었네. 시를 다 쓴 송상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일본군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곁을 지키던 하인 매동이 칼을 들고 문 앞에 섰다. 나리, 제가 맡겠습니다. 매동아. 예, 나리. 고맙다.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문이 부서졌다. 일본군이 쏟아져 들어왔고 매동이 칼을 휘둘렀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그도 곧 쓰러졌다. 송상현은 끝까지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군의 칼이 내려왔다. 동네 부사 송상현은 그렇게 순국했다. 그의 나이 34이었다. 동네성도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성 안의 군민 대부분이 죽음을 맞았다.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고 피가 도랑을 이뤘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한 노파가 손자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우리 손주야, 우리 손주야. 고니시는 함락된 동네성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조선으로 올라갈 길이 열렸다. 이 길을 따라 한양까지 가는데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모두 진군하라. 부산진과 동래성의 함락으로 조선 남부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일본군은 거침없이 북상하기 시작했다. 경주, 밀양, 대구가 차례로 손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발과 송상현이 보여준 항전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은 조선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분노와 슬픔은 저항의 씨앗이 되었다. 바다에서도 곧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다. 이순신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